저를 비롯해서 60대 이상 경상도 꼴통들에게 박정희는 뭐 신적인 존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영웅이죠. 영웅.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은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 된 거지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70된 시골 아주머니인데 박정희 이야기가 우연히 나와가지고 제가 박정희 이거 나쁜 놈입니다 했더만은 와 엄청 반발을 하더라고요. 아니 박정희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나쁜 놈이라 하다니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고. 경상도에서 좀 꼴통 같은 사람들 또는 이 재벌에 가까운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박정희 향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박정희는 1917년 경북 선산에서 출생했고 1979년 10월 26일 12.6 사건으로 죽었지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1937년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 소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인 장학사하고 충돌해서 사직을 하고 1942년 일제 말기죠. 1942년 만주에 있는 일본이 세운 괴뢰국 만주 신경군관학교 육사 같은 데입니다. 입학해서 2년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그 과정에 학교에 입학하면서 나이가 많아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혈서 손가락으로 이 피를 내서 혈서를 쓰고 허락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인가 왜 그렇게 교사직을 버리고 갔느냐 하니까 긴 칼을 차기 위해서 긴 칼 차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키는 164 정도 되고 평소에 한 50kg 되니까 아주 왜소한 체격이죠. 그래서 보통 왜 키가 작고 이런 왜소한 사람들은 좀 콤플렉스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오히려 권력이라 이런 무력 이런 데 대한 열망이 오히려 일반 키 큰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여기서 수석으로 수료를 하고 성적이 좋아서 일본에 있는 육사에 입학을 해서 1944년도에 졸업을 하고 동군 소위로 있다가 중위로 제대를 했습니다. 박정희가 실제 독립군 토벌대에 톱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 모르지만은 군대 자체가 그런 걸 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하고 좀 대조를 이뤘죠. 이 박정희는 관동군 중위 출신이고 김일성은 물론 나중에 나쁜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해방되기 전에 어쨌든 독립 운동을 했다, 독립군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렇게 만주 육사를 나온 사람이 박정희를 비롯해서 정일권 나중에 참모총장까지 했죠. 백선엽, 김백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대단한 친일파죠. 소극적으로 그냥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일본 육사에 들어가서 장교로 활동을 했으니까 자의에 의해서 대단한 친일파인데 사실은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됐으면 다 사형당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해방이 되면서 이제 38선으로 나누어지고 이 소련 중국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항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결국은 다 살아나는 거죠. 어쨌든 박정희는 이제 다시 해방 후에 풀이 죽어서
귀국을 하고 한국에서 조선 경비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다시 이제 군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무렵에 남로당 군사총책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남로당이라면 남조선 노동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공산당이죠. 이 형이 그 대구에서 박상희 공산주의 운동을 했죠. 남로당 군사총책이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직책이 있었는데 1949년에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고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대대적인 그 숙군을 하는데 걸려서 군법회의에 해부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남로당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 그냥 불고 다른 또 사람들의 그 막 감형운동 이런 게 있어서 사형은 면하고 석방이 됐죠. 그때 도와준 사람이 백선엽 같이 그 만주 공관학교를 나온 사람이죠. 이제 백선엽의 도움으로 그 육군 본부 정보국의 문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소령으로 복귀하고 1953년에 춘장 별 하나가 됐습니다. 1961년도에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누란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 이런 모토를 걸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1969년도에 3선 개헌 그러니까 2선까지만 가능하고 세 번째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개헌을 해서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서 그 선거 유세에서 다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저를 위해서 투표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고 다시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번에만 꼭 찍어달라 이렇게 했겠죠. 나중에 결국 72년도부터는 뭐 유신으로 해서 완전 독재가 돼버렸으니까 뭐 실제로 그 말대로 됐죠. 표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 당시 김대중 씨하고 이제 1971년도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는데 김대중이 이번에 다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은 앞으로 총통이 돼서 독재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1972년도에 국회 및 정당 해산을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독재가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인데 한국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서양식 민주주의하고 너무 다르니까. 근데 사실은 독재 정권이죠. 1971년부터 새마을 운동을 하고 1979년 부마 사태가 일어나면서 차지철이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이 죽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100만 정도 뭐 죽는다고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중앙정보부장 자기의 그 오른팔에게 시해를 당하는 것은 로마의 케사르,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자기 양아들 브루투스에게 죽게 되는 그 이후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은 이 이승만의 오랜 독재를 4.19 혁명으로 무너뜨리고 민주적으로 수립된 장면내각 1년도 안 돼서 그냥 군사 반란으로 무력화시켜버린 것이죠. 민주운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구금, 감금, 고문을 했죠. 엄청난 탄압을 했죠. 경제적으로 봐서는 이 분단과 전란 이런
일정 때문에 당시 세계 최하위권이던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독재를 했다. 또는 그 국가 안보를 북한의 그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독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민주정부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은 정설이고, 경제 건설도 민주주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박정희의 그 리더십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근면성, 그 다음에 교육열도 높았고, 또 기후 조건도 이 한국이 좋지 않습니까? 이 한국과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진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주변의 지리적 조건에 있어서도 북한, 당시에 소련, 중공과 맞서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 이런 것은 이 당시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승만 정권이나 장면 내각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이 엄청나게 컸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전태일 같은 그런 불신 사건도 있었고,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하면서 많은 돈을 챙겼는데 그 당시에 그 위안부나 징용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베트남에 파병을 하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이 됐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죠. 박정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부패한 정권이었죠. 재벌들은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얼마든지 이권을 챙길 수 있었고, 그 모든 희생은 국민들이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죠. 11.26 사건에 가담한 박선호, 김재규의 부하였는데, 이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은 거의 한 200명 정도의 연예인을 비롯한 여자들이 다녀갔다. 겉으로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소탈하게 사는 것처럼 논두렁에서 막걸리 마시고 이러면서 밤에는 온갖 여자들을 다 불러서 향락을 즐긴 것이죠. 박정희를 무조건 욕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을 똑바로 보고 이런 어떤 망령에서 벗어나야 된다.